저는 북한에서 장성택의 숙청과 관련하여 집행을 담당해온 국가안전보위부의 간부였습니다. 2013년 그 겨울,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장성택 숙청. 바로 그 실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 2인자이자 자신의 고모부를 짐승처럼 끌어내려 고사포에 잔혹하게 죽임당하도록 김정은으로부터 명령받았던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수백 명을 연좌제로 끌어내리고 끝내 제가 아끼던 사람마저 지우려던 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 안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김정은. 그 끝 모를 잔혹함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 저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때의 잔인했던 사건의 전말을 폭로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충성 하나로 그 나라의 사다리를 악착같이 기어올랐습니다. 남들이 잠들 때 저는 깨어 있었고, 남들이 속으로 의심할 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사다리의 끝에서 저는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곳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캐내고 종이 한 장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결정하는 곳.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곳이었지요. 그곳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 한 늙은 선배가 제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여기서는 말이야,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할 줄 아는 놈만이 오래 사는 법이야. 명심하라우. 저는 그 한마디를 평생의 계명처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성스러운 한 자루의 칼이었습니다. 위에서 베라 하면 베었고 지우라 하면 지웠어요. 그 칼끝이 누구의 심장을 향하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붉은 피가 흐르는 인간이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아끼는 벗과 후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괴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지요. 지금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이니까요. 장성택.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신문 한 귀퉁이에서 스쳐본 낯선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과 십수년 전, 그 이름은 북녘 땅에서 감히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장성택. 그 이름 석자에는 한 나라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던 권력의 무게가 통째로 실려 있었으니까요. 그는 김정은의 고모부였습니다. 김정은의 친고모인 김경희의 남편이었지요. 다시 말해 백두혈통의 가장 안쪽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일이 병으로 쓰러지고 채 준비되지 못한 어린 아들에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던 그 위태로운 시기. 그 흔들리는 왕좌를 곁에서 두 손으로 떠받친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김정일의 장례식 날, 온 세상은 한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린 김정은의 바로 곁에서 검은 옷을 입고 운구차를 따라 걷던 한 사내. 그가 바로 장성택이었지요. 그 자리는 그가 이 나라의 2인자임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그 서툴고 어린 후계자가 과연 무사히 권좌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어린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방패이자 기둥이었지요. 사람들은 은밀히 수군거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저 어린 김정은 장군이 아니라 장성택 부장이야. 감히 대놓고는 아니어도 그런 말이 떠돌 정도였습니다. 그의 위세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지나가면 전쟁터를 누비던 늙은 장군들조차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자리가 오르내렸고, 그가 눈짓 한 번을 하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나라의 살림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돈줄도, 굵직한 개발 사업도 그 상당 부분이 그의 손을 거쳐 흘러갔지요. 그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당의 행정부장으로서 군과 당과 돈줄을 한꺼번에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특별한 경제 지구들이 그의 구상 아래 세워졌고 이웃 나라와의 굵직한 거래들도 그의 손을 거쳤어요. 그야말로 이 나라의 절반이 그의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의 집 앞으로는 값진 선물을 실은 차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한 번 들기 위해 네로라 하는 간부들이 앞다투어 허리를 굽혔어요. 부장 동지, 이번에도 부장 동지만 믿습니다. 그런 낯뜨거운 아부의 말들이 늘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어린 왕의 뒤에 선 또 하나의 왕이었습니다. 보위부 안에서도 그의 이름은 하나의 성역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었고 그의 사람이라면 웬만한 잘못은 눈 감아주는 것이 불문율이었지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이름이 곧 하나의 든든한 방패라고만 여겼습니다. 설마 그 방패가 머지않아 이 나라에서 가장 날카로운 표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저 같은 말단의 하급자에게 그는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아득히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다루고 그의 지시가 몇 단계를 건너 흘러내려오는 것을 받아 처리하는 톱니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으로 먼발치에서 본 것은 어느 큰 행사장에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표정 하나에 웃고 또 긴장하던 그 광경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손짓에 그 거대한 공간의 공기가 통째로 움직이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저것이 권력이구나. 저것이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한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던 기억이 지금도 선연합니다. 곁에 있던 한 선배가 제 옆구리를 툭 치며 낮게 일러주었어요. 저분 앞에서는 숨도 크게 쉬지 말라우. 저분 눈밖에 나는 날엔 이 나라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물론 그가 마냥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두고 세상 물정의 밝은 개혁가라 칭송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바깥 세상을 제법 아는 사람이었고 꽉 막힌 그 나라에 조금이나마 바람을 들이려 했다는 평도 있었지요. 젊은 시절 외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한 그는 세련되고 활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이자 김정은의 친고모인 김경희 역시 댁두 혈통의 핵심으로서 그 못지않은 권세를 누렸지요. 부부가 함께 쥔 그 힘은 어린 왕조차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를 뒤로 온갖 부와 향락을 챙긴 부패한 권력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마 그 두 모습 모두가 그의 진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는 완전한 악인도 그렇다고 흠결 없는 성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권력의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욕망과 계산으로 얼룩진 한 인간이었을 뿐이지요. 제가 그를 굳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려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사람조차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그 나라의 잔혹함이 비로소 온전히 드러날 테니까요. 그는 완벽한 인간이어서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기에 그 최후가 더욱 참혹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무엇이라 부르든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김정은을 제외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어린 왕에게 자신을 능가할 만큼 강한 후견인이란 든든한 방패인 동시에 언제 자신의 목을 노릴지 모르는 시퍼런 칼이기도 했으니까요. 권력의 정점에 너무 가까이 선 자는 늘 그 눈부신 빛에 눈이 멀어 제 발밑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장성택 역시 자신이 딛고 선 그 자리가 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이었는지를 끝내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자신을 그 자리에 앉은 조카 김정은이 언젠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리라고는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부디 이 말 한마디만은 가슴 깊이 새겨 두십시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자일수록 그 발밑에는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이 소리 없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하늘 같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데에는 채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됩니다. 아니, 그저 지켜본 것을 넘어 그 하늘을 끌어내리는 일에 저는 제 두 손을 보태야만 했지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시간이 한순간에 얼어붙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수십 년간 신처럼 다스려온 김정일이 끝내 눈을 감은 것입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통곡했어요. 진심으로 운 사람도 있었고, 울지 않으면 끌려갈까 두려워 억지로 눈물을 짜낸 사람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 거대한 울음의 바다 위로 한 젊은이가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채 30도 되지 않은 김정은. 그가 하루아침에 핵무기의 단추를 쥔 나라의 새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겨울의 평양은 온통 눈과 눈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는 밤낮 없이 곡소리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몸을 던지듯 울부짖었어요. 저 역시 그 대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 제 머릿속을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 어린 새 주인이 이 나라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그 알 수 없는 앞날이 통곡보다 먼저 제 가슴을 짓눌렀으니까요. 너무 어렸습니다. 너무 일렀어요. 아무런 공도, 세월도,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는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신의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보위부의 한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한 가지 질문을 삼켰습니다. 저 어린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저 무거운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존경으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존경이란 세월이 쌓여야 얻어지는 것이니까요. 사랑으로도 안 될 일이었지요. 사랑이란 마음을 나눠야 오는 것이니까요. 그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권위가 없는 자가 권위를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길. 그것은 단 하나, 공포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도록 등을 떠밀렸는지도 모르지요. 그 무렵부터 제가 몸담은 보위부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같이 전보다 훨씬 더 잔인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지방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났을 일들이 이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까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조사의 강도가 세졌고 죄의 무게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매일 새로 내려오는 지시들을 받아 처리하며 무언가 거대한 것이 방향을 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회의장에서 그의 곁에 앉아 웃으며 닥수 치던 얼굴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지워졌어요. 늙은 원로도 젊은 장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얼굴이 바로 다음 날이면 그 어느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저는 바로 그 지워지는 과정을 실무로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진을 오려내고 그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파기하고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일.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는 자는 다음번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오르는 법이었으니까요. 제 기억에 유독 오래 남은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몇 번 술잔을 나눈 적이 있던 사람 좋던 한 중년의 간부였어요. 어느 날 그의 서류가 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그저 몇 마디 불평을 입 밖에 냈다는 것뿐이었지요. 언젠가 그는 술김에 제게 이렇게 툭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복의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 한마디가 그의 목숨값이 될 줄은 그도 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우면서 차마 그 세 글자를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충성은 날이 갈수록 더 비굴해졌습니다. 살기 위해 그들은 더 크게 박수를 쳤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금이라도 덜 충성스러워 보일까 두려워 서로가 서로를 앞다투어 고발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밀고자가 되는 일이 그곳에서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지요. 공포는 그렇게 충성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뒤집어 쓴 채 평형을 서서히 집어삼켜 갔습니다. 저는 회의장에서 사람들이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박수를 쳐대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박수를 먼저 멈추는 자가 가장 불충한 자로 찍힌다는 것을 그 자리에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우스꽝스럽고도 서글픈 풍경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말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먼저 안도했다고 합니다. 회의에 불려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이는 회의 중에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는 박수를 반 박자 늦게 쳤다는 이유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충성이란 살아남기 위해 매일 새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형벌 같은 것이었어요. 아침마다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무사하시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그 시절의 모든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공포의 실물을 저 같은 사람들이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명단을 정리하고 조사 서류를 꾸미고 위에서 내려온 결정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일. 그것이 제 몫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스스로에게 같은 변명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다.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변명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이나 그 명단을 조용히 건네는 손이나 결국 같은 죄를 나누어 지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저는 문득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낮 동안 수십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손을. 그런데 그날따라 그 손이 마치 남의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이 오늘 대체 몇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한 것일까?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새벽이 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그 어린 왕 김정은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잔인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낀 그는 잔인하다기보다 차라리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 가까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으나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잠들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을 노린다고 믿는 사람. 그는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배신자가 될지 모른다는 의심이 밤마다 그의 잠을 갉아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지웠고 더 많이 지울수록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 가장 잔인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를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온전히 동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절대적인 권력까지 손에 쥐면 이 세상에 그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이 가장 먼저 향할 관역이 누구일지도 저는 그 무렵부터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유독 크고 거슬리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이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왕좌를 떠받친 후견인이란 뒤집어 말하면 언제든 그 왕좌를 흔들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왕이 홀로 서고자 할수록 그 곁을 지키는 섭정의 그늘은 점점 더 거추장스러워졌어요. 나라의 절반을 쥔 고모부와
이제 막 홀로 서려는 어린 조카. 그 둘 사이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궁 안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렴풋이 눈치채면서도 아무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지요. 그 이름을 잘못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신마저 그 팽팽한 그림자에 함께 삼켜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나라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 어린 왕이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권력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 그는 온 세상에 단 하나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나를 키운 후견인조차 뵐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핏줄도 은혜도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무시무시한 선언을 위한 제물로 그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늘 같던 장성택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늘 같던 사람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 높았고 너무 강했으니까요. 나라의 절반을 손에 쥔 이인자 장성택을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를 포함한 보위부의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려니 여겼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늘 크고 작은 견제가 오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차갑고 더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에서 권력이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특히 백두혈통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설마 하는 마음을 좀처럼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아주 미묘한 신호들이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요직에 앉아 위세를 부리던 그의 측근들이 어느 날 조용히 한직으로 발령이 났어요. 어떤 이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또 어떤 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이동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이동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장성택이라는 이름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손이 그의 주변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위부 내부로 은밀한 지시가 흘러들었습니다. 어느 날 상관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짧게 지시했어요. 장성택 라인의 자료를 수집하라. 그자와 가까운 것들의 뒤를 캐고 오간 말과 돈을 낱낱이 모아 올려라. 이건 아주 위에서 내려온 특별 지시다. 그 말 끝에 그는 딱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입은 무겁게. 그 지시는 극비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것도 조각조각 나뉘어 내려왔지요. 각자 자신이 맡은 조각이 전체 그림의 어디에 놓이는지도 모른 채 묵묵히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중 일부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저 역시 그 은밀한 작업의 한 톱니로 발을 담그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밤마다 낯선 서류들을 마주했습니다. 누군가의 통화 기록, 누군가가 주고받은 편지, 몇 해 전의 사소한 대화 한 토막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그물코가 되어 제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저는 그 종이 더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에 이토록 많은 손과 이토록 많은 밤이 필요하구나. 저는 동요했습니다. 설마 그분을. 처음 그 이름이 적힌 지시를 받아 들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지방에 이름 없는 간부 하나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라의 이인자를, 백두혈통의 고모부를 겨누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했어요. 묻지 않는 것,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감정을 지우고 그저 기계처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가 실제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그를 무너뜨릴 명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없는 죄가 만들어졌고 사소한 일이 대역죄로 부풀려졌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반역의 증거가 되었고 오래전의 인사 하나가 파벌을 꾸민 음모로 둔갑했어요. 저는 그 조작의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죄란 지은 자가 아니라 지목된 자에게 씌워지는 것이라는 걸. 제가 다룬 서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서 박수를 성의 없이 쳤다는 것. 그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일이 수령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불경이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둔갑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것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셈이었으니까요. 먼저 무너진 것은 그의 팔다리였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릴 때 사람들은 몸통을 단번에 치지 않습니다. 먼저 잔가지를 치고 그 다음 굵은 가지를 자르고 뿌리를 파낸 뒤에야 뒤로서 몸통을 넘어뜨리지요. 그를 무너뜨리는 방식도 꼭 그러했습니다. 그의 오른팔로 불리던 사람들이 먼저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가 아끼던 사람, 그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끌려갔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를 지켜줄 사람은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 중에는 제가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한 고위 간부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알았어요. 그가 이미 자신의 끝을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저를 스쳐 지나며 들릴 듯 말 듯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자네도 부디 몸조심하게. 그것이 제가 그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역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그 올가미를 알았을까요? 저는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차마 피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정점에 오른 자일수록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닫는 법이니까요. 아니면 알고도 설마 조카가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을지도 모르지요. 어느 쪽이든 그물은 이미 소리 없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빠져나갈 그 어떤 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마지막까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지금도 이따금 헤아려 봅니다. 평생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사람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칼끝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심정을, 도망칠 수도 맞설 수도 없이 그저 정해진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이 올랐던 자에게 주어진 가장 잔인한 마지막 형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처음 이 일에 발을 들일 때 저는 나라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불순한 자들로부터 인민을 지킨다고요. 하지만 이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왕좌를, 어린 왕의 불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한 사람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일.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그 작은 동작이 이제는 천근의 바위를 드는 것처럼 힘겨웠어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사실은 한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무겁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온 나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2인자조차 저렇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깊이 몸을 낮췄어요.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장성택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그 이름은 이미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화를 부르는 저주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온 나라가 숨을 죽인 채 다가올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무거운 고요와도 같았어요.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모두가 예감하면서도 누구 하나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침묵. 저 또한 그 침묵 속에서 다가오는 그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거쳐 간 그 수많은 서류들이 대체 어떤 결말로 돌아올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한 날. 나라의 2인자가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회의장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두 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가던 날. 저는 그날의 일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확대회의가 열린 그 큰 회의장에는 나라의 내로라 하는 간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느 회의와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기 속에 감도는 서늘한 살기를 느끼고 있었지요. 무언가 벌어진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앞자리에 앉은 한 사람에게로 눈길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편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성택은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을 위한 마지막 무대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한때 이 나라를 쥐고 흔들던 자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복을 입은 자들이 회의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장성택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라의 2인자였던 그의 두 팔을 우악스럽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짐승을 끌어내듯 자리에서 끌어냈어요. 훗날 전 세계가 두 눈을 의심하며 바라본 바로 그 사진 속의 장면이었습니다. 한때 늙은 장군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던 사람이 그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끌려나가는 그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심지어 두려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텅 빈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 얼굴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회의장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저 자신의 발끝만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옆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는 순간 자신도 저 대열에 함께 엮일까 두려웠으니까요. 제 옆자리에 한 늙은 간부가 입술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마시오. 아무것도. 저는 그 말에 얼른 시선을 발끝으로 떨궜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의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제 손을 거쳐 간 그 수많은 서류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이 났으니까요. 그 다음은 상상조차 못할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끌려나간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세상은 그의 처형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라의 2인자였던 사람이 단 며칠 만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결말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어요. 죄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그 신속함이 도리어 더 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사람 하나를, 그것도 나라에서 가장 높던 사람을 지우는데 이토록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의 방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것은 총살이 아니었습니다. 고사포, 하늘의 비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그 거대한 대공화기가 한 사람을 향해 겨누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어째서 그런 방식까지 동원되어야 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적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거역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 한 문장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지울 수 없도록 새겨 넣는 것. 그것이 그 잔혹함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는데 도끼 하나면 충분하듯 사람 하나를 죽이는 데에는 총알 한 발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굳이 하늘을 향해 쏘아야 할 그 거대한 화기를 땅 위에 한 사람에게 겨누었어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거스르는 자에게는 죽음조차 이토록 처참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 그 소식이 은밀히 퍼져나가자 온 나라 사람들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를 지우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나온 모든 사진이 잘려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실린 신문과 기록이 파기되었어요. 방송에서, 역사에서, 심지어 사람들의 입에서까지. 그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인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증발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 지우는 작업의 일부에 저의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파기하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그의 이름 앞에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을 제 손으로 지우고 있다니. 권력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면 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서로를 짓밟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날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무시무시한 죄목을 씌웠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역적, 어제까지 어린 왕을 떠받들던 후견인이 하루아침에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를 향한 온갖 저주의 말들이 신문과 방송을 가득 채웠어요. 확성기에서는 밤낮 없이 그를 저주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천하의 만고 역적,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불과 며칠 전까지 경애하는 부장동지라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어제의 태양을 오늘의 역적으로 만드는데 그들에게는 단 하루면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그 표변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포 앞에서 사람은 어제의 은인마저 서슴없이 짓밟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침묵과 손가락질의 대열에 함께 서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뼈에 새겼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핏줄도, 공적도, 세월도, 그 어떤 것도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라의 인자조차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날 회의장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 공포란 그렇게 단 한 번의 본보기로 수백만의 입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한 번 알고 나면 두 번 다시 편히 잠들 수 없게 되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이 사람의 목숨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곳이라니.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질문을 그날 밤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나는 대체 어떤 일에 손을 담그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람인가 아니면 한낱 기계의 부품인가?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차마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양의 밤이 고요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에게는 도리어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오늘 한 사람이 그토록 처참하게 지워졌는데 세상은 이토록 아무렇지도 않다니.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 나라가 만들어낸 가장 무서운 풍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비극에 익숙해진 사람들, 죽음에조차 무뎌진 사람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성택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피의 물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남의 손이 아니라 바로 제 손으로 말입니다. 저는 하나의 톱니였습니다. 그 거대한 숙청 기계에 이름 없는 부품 하나. 장성택이 사라진 뒤 저는 매일같이 명단을 다뤘습니다. 위에서 이름이 내려오면 저는 그 뒤를 캐고 서류를 꾸미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도장 하나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살릴 것인가, 지울 것인가. 신이 하는 일을 저 같은 인간이 서류 위에서 대신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또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 그것은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건을 마쳤는가?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얼마나 빨리 끝냈는가? 저는 그런 것들로 저의 하루를 셈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마치 창고의 물건을 세듯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름 위에 붉은 줄 하나를 긋는 일.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펜을 들어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그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선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 그의 부모, 그의 어린 자식까지. 한 가문 전체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줄을 그을 때마다 제 손끝에서 무언가가 툭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안에 남아있던 인간다움이 조금씩 잘려나가는 소리였을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킨 일을 할 뿐이다. 만약 내가 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바로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를 테니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변명 뒤에 숨어 매일 사람을 지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저는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연좌제였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죄를 지은 당사자만 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죄가 3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손자까지 철조망 안에서 태어나 철조망 안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명단을 정리하며 그 안에 적힌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태어난 것이, 그 핏줄로 태어난 것이 죄란 말인가? 하지만 저는 그 이름들 위에도 똑같이 붉은 줄을 그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 아이를 품에 안을 때면 저는 문득 소름이 끼치곤 했습니다. 오늘 내가 지운 그 명단 속의 아이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자식이었을 텐데. 같은 하늘 아래 어떤 아이는 아비의 품에서 잠들고
어떤 아이는 아비의 죄로 철조망에 갇힌다니. 그 둘을 가른 것은 오직 어느 핏줄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잔인한 우연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처리한 서류 속의 한 인물, 그 사람의 가족을 저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한 여인과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우는 어린아이. 그 어린 것은 자지러지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저는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서류 위의 이름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고 울고 웃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당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종이 위의 글자로만 여겨야 겨우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마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오래도록 저를 따라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가 다루는 서류들이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가 지운 얼굴들이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그 얼굴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 눈빛들을 피해 밤새 뒤척였습니다. 술을 마셔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얼굴들은 더 또렷하게 되살아났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운 얼굴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얼굴이 영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요. 그저 일이 좀 고돼서 그런 게지. 하지만 저는 정말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내가 알게 되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을 아내에게까지 지우는 것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홀로 삼켰습니다. 낮에는 냉정한 집행자로, 밤에는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겁쟁이로, 그렇게 두 개의 얼굴을 오가며 저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견딜 수 없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의 공포를 대신 집행한 하수인이었다. 어린 왕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 대신 죄 없는 사람들을 지워준 망나니.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토록 경멸하던 괴물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새 저는 처음에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뜨거운 물로 손을 씻곤 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그 붉은 얼룩이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톱니바퀴는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멈추는 순간 그 톱니는 뽑혀나가 다른 톱니에게 지식여집니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그 명단에 오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은 채 계속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살기 위해, 오직 살아남기 위해 저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 가까웠어요. 몸은 멀쩡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그 서류 더미 어딘가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매일 배신하며 사는 것만큼
사람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은 없더군요. 그럼에도 제 안에는 아직 한 조각의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마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이따금, 아주 이따금. 저는 몰래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를 못 본 척 서류에서 지워주기도 했지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은 아주 작고 위험한 저항이었습니다. 들키면 저 역시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몸부림이 그나마 제가 완전한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준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알던 한 노인의 이름이 명단 근처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죄라고는 없는 분이었지요. 저는 밤새 고민하다 그분의 서류에서 사소한 꼬투리 하나를 슬그머니 덜어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다행히 그분은 화를 면했습니다. 그날 밤만큼은 저도 오랜만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일,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어쩌면 그 한 조각의 양심이 훗날 제가 모든 것을 걸고 그곳을 뛰쳐나오게 만든 씨앗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숙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성택 한 사람을 지은 것으로 그 기계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조금이라도 엮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의 라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뿌리째 뽑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뿌리가 닿아 있던 땅 전체를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새로 내려오는 명단을 보며 이 광기가 대체 어디서 멈출 것인지 가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측근의 측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저 그와 몇 번 밥을 먹었다는 사람, 그와 사진 한 장을 함께 찍었다는 사람. 죄의 기준은 점점 더 넓어졌고 점점 더 하찮아졌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밑에서 운전을 하던 기사와 그의 집에서 밥을 짓던 요리사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저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 그 하나가 그들의 죄였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정리하며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 없애려는 광적인 집착이었어요. 제가 다룬 서류 중에는 그의 집에서 정원을 가꾸던 늙은 일꾼의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정치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저 그 집에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망연히 앉아 있었어요. 대체 어디까지가 죄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인지 그 경계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먼 타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 소환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던 그의 사람들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들 중 일부는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면서도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고향에 남은 가족이 대신 화를 입을 테니까요. 그렇게 돌아온 이들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의 소나귀에서는 세상 그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언젠가 저 자신에게도 저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서늘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수십인지 수백인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죽음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재판도 무덤도 심지어 죽었다는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세상에서 지워질 뿐이었어요. 남겨진 가족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그 땅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따금 그 지워진 이름들을 남몰래 헤아려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어요. 그 숫자를 세는 것조차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으니까요. 이것이 그 나라의 진짜 얼굴입니다. 한 사람을 숙청하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를 둘러싼 수백, 수천 명에게 공포를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숙청으로 수백만의 입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짜 노림수였지요.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언제 사라질지 몰랐고 그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까지 엮일 수 있었으니까요. 공포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마저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광기의 한복판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지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총도 쇠창살도 필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를 감시하고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감옥보다 견고한 감옥이었으니까요. 사라진 이들의 가족이 향한 곳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실상을 업무를 통해 어렴풋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어요.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는 날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철조망 안에서 태어나 바깥 세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늙어 죽었지요. 문명을 자처하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운 이름들이 향했을 그곳을 떠올릴 때마다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서 그곳을 빠져나온 이들의 증언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쥐를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곳. 그곳을 겪고 나온 한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선 사람이 아니었소. 그저 짐짝이고 번호였을 뿐이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이 그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죄는 그저 그 핏줄 아래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광장에서는 공개 처형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 모읍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끊어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거역하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 한 문장을 살아있는 모두의 머릿속에 새겨 넣는 것이지요. 그 광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평생 입을 닫고 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조차 속마음을 꺼내지 못했고 이웃은 이웃을 감시했습니다. 공포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감옥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웃이 곧 감시자였어요. 인민반이라는 조직으로 모든 집을 촘촘히 묶어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은 둘러앉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옆 사람의 잘못을 고발해야 했지요. 생활총화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늘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동무, 이번 주 자기 잘못을 말하시오. 그리고 옆 동무의 잘못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야만 겨우 그 자리를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내 이웃이, 내 오랜 친구가, 심지어 내 가족이 나를 신고할 수 있는 세상. 그런 곳에서 사람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끝내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무렵, 제 안에서 한 가지 두려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토록 많은 사람을 지웠다. 그렇다면 언젠가 나를 지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 기계는 결국 자신을 움직이던 톱니마저 갈아엎애는 법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숙청의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자는 그 비밀과 함께 묻히는 것이 그 나라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아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모든 잔혹함을 그저 위에서 내려온 명령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칼끝이 저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껏 남을 지우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그런 손들의 끝이 결국 어떠했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저는 도망자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길로 2번 다니지 않았고 낯선 이와 눈이 마주치면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밤이면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 하나에도 선잠을 깼어요. 저 발소리가 혹시 나를 데리러 온 것은 아닐까?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매일 쫓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꿨고 누군가를 만날 때면 늘 출구를 먼저 살폈습니다. 아내에게조차 제 불안을 온전히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 두려움을 나누는 순간 아내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막연한 불안이 머지않아 가장 잔인한 형태로 제 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그것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저는 결코 봐서는 안 될 이름 하나를 명단에서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멎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각까지 홀로 남아 새로 내려온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미 수백 번은 반복한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서류를 분류하고 처리 순서를 매기는 일.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지워버린 채였지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도 무심히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 이름 위에서 제 눈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그 세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사람이기를, 그저 이름이 같은 다른 누군가이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적힌 정보들이 그가 바로 제가 아는 그 사람임을 또렷이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텅 빈 사무실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은 캄캄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째서 그의 이름이 여기에?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시 서류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읽어도 그 이름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향해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는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직 젊고 서툴렀던 시절 그는 저를 형처럼 따르며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워 일했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나눴어요. 제 아이의 첫 돌잔치에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맑은 사람이었어요. 그 삭막한 조직 안에서도 끝내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런 그를 마음 깊이 아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크게 알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밤늦게 제 집을 찾아와 약을 건네고는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러고는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형님이 없으면 저는 이 험한 데서 대체 누굴 믿고 삽니까?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삭막한 나라에서 아무런 계산 없이 그렇게 사람의 온기를 나눠준 이는 그가 유일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고마움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 나라에서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의 이름이 숙청 명단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죄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망했어요. 죄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하필 잘못된 사람과 인연이 닿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숙청당한 누군가와 몇 번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것.
그 하나가 그의 죄의 전부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잘못된 줄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지워질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당함 앞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부당함에는 눈을 감아왔던 제가 정작 그 부당함이 제 사람에게 닥치고 나서야 이토록 떨고 있다니. 저는 그런 제 자신이 한없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는 죽습니다. 제가 지금껏 수없이 그려왔던 것처럼 그저 이름 위에 붉은 줄 하나를 그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저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리려 손을 쓰는 순간 이번에는 제가 위험해집니다. 발각되면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그 명단에 오를 테니까요. 저는 그 벼랑 끝에서 밤새 고통스럽게 갈등했습니다.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인가? 그 잔인한 저울 위에서 저는 몇 번이고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를 살린다고 해서 이 지옥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나 하나 나선다고 이 거대한 기계가 멈추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눈을 질끈 감고 지금껏 해왔던 대로 하면 그만이다. 제 아내 겁쟁이가 자꾸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맑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를 형처럼 따르던 그 얼굴이. 저는 그 얼굴을 도저히 종이 위의 글자로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손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지금껏 저는 수많은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로만 여기며 못 본 척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지우고 나면 저는 정말로 사람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 밤 태어나 처음으로 그 거대한 기계를 거슬기로 했습니다. 그의 서류를 뒤로 미루고 그에게 위험을 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은밀히 그에게 신호를 보내려 애썼습니다. 애둘러 말을 전하고 그가 몸을 피할 시간을 벌어주려 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심장은 매 순간 미친 듯이 뛰었지요.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와 마주쳤고 짧은 순간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어디에 귀가 달려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 눈빛에 모든 것을 담아 전하려 했습니다. 몸을 피하라고.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그가 그 절박한 신호를 알아챘는지는 저도 끝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하나만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지금껏 지우기만 했던 이 손으로 단 한 사람만은 반드시 살려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나라의 눈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를 향한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감각. 제 움직임이 어딘가에서 감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역시 이미 어느 명단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 사람을 살리려던 저의 몸부림이 결국 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선한 마음조차 죄가 된다는 것을.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해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지난 세월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목숨 바쳐 지켜온 것은 나라가 아니라 한 괴물의 공포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끝내 저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하나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 친구도 결국 갔다더군.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사람을 바로 이 손으로도 끝내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니까요. 어쩌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자신을 구하려 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저를 원망하며 눈을 감았을지도 모르지요.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한 형이라고. 그 생각이 지금도 저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저는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끝내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밤마다 저를 찾아오는 그 가까운 얼굴. 그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음 차례다. 이 기계 안에 남아있는 한, 나도, 내 아내도, 내 아이도 결국 저 명단 위에서 지워지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만은 저 명단 위에서 지워지게 할 수 없었어요. 지금껏 저는 살아남기 위해 남들을 죽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이곳에 남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100배는 더 끔찍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태어나 처음으로 그 무시무시한 결심을 입 밖에 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 탈북을 해야겠다. 그 결심을 한 뒤로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여느 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매 순간 탈출의 길을 셈하고 있었습니다. 티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낌새를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저는 웃으며 충성을 연기했고 밤이면 홀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며칠이 제 평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떠날 것인가, 아니면 홀로 떠날 것인가. 여럿이 움직이면 발각될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하지만 저 혼자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은 저 대신 그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저는 밤마다 잠든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어떤 선택도 지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이들을 그 땅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함께, 살더라도 함께.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오는지를.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내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로든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어요. 우리 죽어도 같이 죽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오래 준비한 길을 따라 국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브로커의 손을 빌렸고 곳곳에 검문을 매물로 넘겼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검문소의 군인이 제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 짧은 순간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자유일지 아니면 죽음일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한 번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뻔했습니다. 한 검문소에서 군인이 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언가 미심쩍다는 눈빛이었어요. 그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오? 신분증, 다시 봅시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세상이 온통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침착함을 끌어모아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뇌물을 그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어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저는 겨우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강 앞에 섰습니다. 두만강. 그 강만 건너면 자유였습니다. 때는 한겨울이었고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가족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국경 경비대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알이 날아올 터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다 쓰러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얼어붙은 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짧은 강을 건너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아이가 울까봐. 저는 그 작은 입을 손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저 멀리 경비대의 불빛이 이쪽을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꼭 붙들고 있었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이 그 얼음판 위에서 신락 같은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몇 초가 제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등 뒤로는 제가 평생을 바친 조국이, 그리고 앞에는 알 수 없는 자유가. 저는 그 사이의 얼음 위에서 온 생을 걸고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저는 가족을 와락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우리 살았다. 살았다. 우리가 살아남았다. 저는 뒤를 돌아 제가 떠나온 그 어두운 땅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안도의 눈물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끝내 구하지 못한 그 후배도 이제는 그 땅의 흙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강가에서 오래도록 고향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운 이름들을 향한 뒤늦은 사죄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 사죄가 그들에게 닿을 리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저렸지요. 그렇게 저는 이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저는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쫓지 않고 밤의 발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밤마다 제가 지운 얼굴들을 마주합니다.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땅에 두고 온 사람들이 떠올라 목이 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죽는 날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죄를 알면서도 어째서 진작 멈추지 못했느냐고. 저는 그 물음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겁했고 나약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이 뒤늦은 고백만이라도 진심이라는 것. 그것만은 부디 믿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입을 여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이깁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이 죄를 안고 사라지면 그 잔혹한 진실도 저와 함께 묻힐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하면 적어도 그 진실만은 살아남습니다. 사람은 총으로 죽일 수 있어도 한 번 세상에 나온 진실은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니까요. 이 부끄러운 고백이
제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 되기를. 그리고 그 땅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저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저 철조망 너머의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굶주려 고개를 숙인 것도, 두려워 입을 다문 것도, 그것은 당신들을 그렇게 몰아간 자들의 죄이지 결코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몸은 갇혀 있을지언정 마음속에 그 작은 불씨만은 꺼뜨리지 마십시오. 어떤 공포로 쌓아 올린 성도 결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옵니다. 그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날까지 부디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저는 비록 그 아침을 그 땅에서 함께 맞지 못하지만 이 자유의 땅에서 두 손 모아 그날을 빌겠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움 없이 아침을 맞는 그 눈부신 날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먼저 누리는 이 땅의 여러분께 부디 저 강 건너의 형제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겨우 닿는 간절한 소원이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는 순간 아무리 선한 사람도 결국 괴물이 되고 마니까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두 손으로 똑똑히 겪은 진실입니다. 건강한 나라란 영웅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나라이니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비겁하고도 겁 많은 인간이 뒤늦게야 용기를 내어 남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부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저 강 건너의 형제들을,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이 목소리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잊혀선 안 될 진실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한 집행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